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계도면 제작 시 우선 검토하여야 할 사안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주간보호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건축 또는 리모델링과 같이 신축을 통한 설립과 용도 변경에 따른 설립 등 건축물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설치하게 되는데요. 노인요양원의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를 노유자시설 중에서도 노인복지시설로, 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노유자시설로 설치하여도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축이든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든 우리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사무소를 통해 도면 제작을 의뢰하여야 하는데, 노인복지시설 설계 도면 제작과 관련한 몇 가지 정보들을 알고 계신다면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더욱 적합한 도면을 제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도면은 그 자체가 사업계획서의 기본 틀이 되는 것이므로 도면 검토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셔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계도면 제작 시 검토하여야 할 사안 5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자, 노인복지시설 설계도면 제작 시 검토하여야 할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기능 공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표가 매우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그 기능 공간 표죠. 그래서 보시면 이 기능 공간에 대한 명칭들이 나옵니다.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각 실별로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예를 들면 침실은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이제 주무시고 그러한 공간이죠. 이제 이 실별로 이름만 보셔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이 비상재해 대비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죠. 그래서 이 비상재해 대비시설은 자연재해 같은 일을 대비해서 그 공간 안에다가 자연재해 같은 부분을 대비한 그 도구들 같은 것들을 비치해 두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재해 대비시설인데, 이 각 실별로 기능 공간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서 이 용도별로 어떻게 시설이 구성이 되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은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침실, 그리고 이 셋 중에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물리치료실이나 프로그램실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또 조리실 및 식당 및 조리실이 하나 있어야 되고,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근데 보시면 물리치료실을 둘 것이냐 프로그램실을 둘 것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실을 이제 선호하시는 사안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기능 공간에 대해서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숙지를 해야만이 이 기능 공간들을 도면에 표시가 되었는지
도면에서 다 처리가 되어 있는지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사안이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도면에 이 기능 공간들을 넣어줄 때에 명칭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도면상의 명칭을 그 건축법에 따라서 명칭을 표기를 하겠지만은 그에 따라서 그 명칭들이 이 용도대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에서 이 용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용도들이 다 도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들이 기능 공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30명 이상 시설에서는 이런 기능 공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특히 명칭도 이 법적인 명칭 그대로 갈 수 있으면은 더 좋은 도면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에서 표현을 해줄 때에는 각 실별로 명칭은 반드시 이 명칭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도면을 검토하시는 사안일 때 각 실별로 명칭에 대해서는 이 노인복지법 명칭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시면 좋을 거고, 그에 앞서서 이 기능 공간들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셔서 도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능 공간의 용도와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 되겠죠. 방금 1번에서 보셨던 기능 공간들별로 용도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해야 될 사안입니다. 도면에 대해서. 그래서 도면을 예로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2층을 케어 인력 집결지라는 컨셉을 두고 도면을 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2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용도와 동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각 이 실별로 용도가 있죠. 화장실, 침실, 또 요양보호사실 이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용도에 따라서 동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난다. 특히나 이제 계단실과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진입을 할 것이고, 또 이 시설 안에서는 이 공간 안에서는 종사자와 입소자 어르신들이 이제 같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만약에 이쪽 침실에 계시는 어르신이다 했을 때에는 분명히 동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또 종사자분도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안내 데스크를 이쪽에다 이제 설치를 하는 이유가, 정수기도 놓고 여기다 하는 이유가 이쪽에서 모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또 프로그램실에서 계시는 분들을 이 서비스 데스크에서 파악하고 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비품 창고 두고 여기에 서비스 데스크를 둬서 이제 보는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도면에서도 이제 그 프로그램실이나 휴게실 자체를 가운데다 두고 동선상에서 침실에서 나와서 집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놨고, 특히나 이제 2층에다가 요양보호사실을 배치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층수가 달라지는데 1층에서는 만남의 그런 장소 형태로 하고 접견하는, 그리고 나서 2층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케어를 직접 하는, 그래서 요양보호사실을 2층에다가 놓고 각 층에다 요양보호사실을 해둔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실을 한 층에다 두고 그리고 2층에서 집결해서 모든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나서 3층, 4층에서는 요양보호사실을 전문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제 그쪽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들로 마련해 놨거든요. 어쨌든 이 용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용도별로 어르신과 종사자의 동선을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도면이 나타나져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실을 가운데 두고 각 침실에서 쓰는 부분인데, 이럴 때에도 어르신이 화장실을 들어와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났을 때의 상황들, 예를 들어 문이 지금 여기도 같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도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보호자분이 타고 내렸는데 지금 바로 내리자마자 여기서 어르신을 접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들. 또 어르신들 침실이 이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목욕실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목욕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돌아서 여기까지 이제 목욕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침실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와상이 아닌 일정 부분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 위주가 될 수도 있겠다. 또는 이쪽 침실에서는 와상인 어르신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면이 제작된 그 상황들을 보시면 검토를 하실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용도와 동선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 도면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화장실을 이 가운데 둔 이유는 화장실에 대해서 종사자 분들도 중앙에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화장실을 이쪽에다 이제 배치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면상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기능 공간과 그리고 사람들의 동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도면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각 실별 그리고 이제 나타나 있는 도면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정원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도면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면 자체가 일종의 사업계획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이 도면 자체에 정원을 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거든요. 이 실들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무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이 기능 공간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도면에 나타나 있는 이 기능 공간들에 따라서 정원까지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그래서 용도 그에 따라서 또 도면에 기능 공간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각 기능 공간의 용도하고 더불어서 그에 따라서 동선들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검토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어서 세 번째에서는 어르신과 종사자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도면을 보여드렸는데 예로 들어서 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 이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 1인실 침실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다 2인실이죠. 2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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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실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죠? 요만큼 사이즈 또 요만큼 사이즈가 침실로서는 똑같다. 침실은 화장실까지 다 포함하니까 이렇게 그려드리는 게 낫겠죠. 자, 똑같은데 이쪽은 1인실이고 이쪽은 2인실이다. 그럼 2인실 기준으로 해서 1인이 쓰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침실에 나오자마자 간호사실이 바로 인근에 배치가 돼 있어서 지금 어르신들 별로 의료 서비스 관리가 잘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바로 프로그램실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고 프로그램실에 바로 식당하고 조리실이 붙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식사를 바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응급실도 가까운 데 같이 있기 때문에 한 공간 안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 공간들이 잘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불어서 4인실 위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 잘 마련되어 있다. 중요한 건 이제 사이즈가 중요하겠죠. 이 사이즈들이 충분히 넓은 사이즈들인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하셔야 되는 건데 이 기능 공간을 보고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은 이 기능 공간이
과연 어르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또 종사자분들의 케어를 위해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넓이에 대한 부분도 가늠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각 기능 공간별로 위치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하셔서 쾌적한 생활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사생활보호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 SBS에서 이제 뉴스에 나오죠. 스웨덴에 있는 노인요양원 참 좋더라. 가보니까 다 1인실이더라. 근데 왜 우리나라는 다 4인실일까? 그건 노인복지법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노인복지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4인실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특히나 이제 또 수익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4인실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면에 상황을 도면에 볼 수 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인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 인테리어적인 측면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사생활이 그래도 그나마 좀 보장될 수 있게끔 이 공간을 이제 나눠놨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도면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걸 인테리어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끔 도면상에서 이거를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것이냐 라는 것들을 도면을 보실 때 검토를 하시고, 특히나 그 침실 공간 안에 예를 들어 침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만약에 어떻게 어르신들께 사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도 같이 검토하셔야 할 내용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로 창문 면적과 각 실의 면적을 도면에 나타내고, 그리고 적정성을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도면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내용은 보시면은 지금 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실 안에 창문이 여기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문에 대해서 창문 넓이를 지금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침실 바닥의 넓이는 창문 면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문 면적들이 이 전체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창문 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노인복지법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창문 면적을 표현을 해 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207호가 전체 바닥 면적이 30.77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지금 창문의 면적을 보니까 3.31제곱미터라는 거죠. 자, 그러면 7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3.31 곱하기 7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23.17제곱미터예요. 자, 거기서 침실 1인당 침실의 면적을 6.6제곱미터로 하고 있으니까 나누기 6.6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3.5가 나오기 때문에 3인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대로 침실 바닥 면적이 30.77제곱미터예요. 이 전체가 30.77제곱미터인데 요 창문의 면적이 지금 보시면은 3.12제곱미터씩 되어 있다. 3.12제곱미터라고 보여지죠, 여기? 창호에 대한 부분이 3.12제곱미터다. 그래서 3.12제곱미터를 곱하기 7을 한 거죠. 곱하기 7을 하면은 3.12 곱하기 7을 하게 되면은 21.87제곱미터가 나온다. 이 부분을 6.6으로 나누면은 3.3이 되는 거네요. 아까 잘못 계산했나 봐요. 3.3이 되기 때문에 요 3.31이 나오기 때문에 3인실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침실의 창문은 전체 창문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역산한다는 거예요. 이 창문 면적 곱하기 7을 하고 거기에 나누기 6.6을 한다.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니까. 자, 창문 면적
곱하기 7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나누기 6.6제곱미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6.6제곱미터는 침실 1인당 면적이죠. 그래서 침실은 1인당 6.6제곱미터씩을 잡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30.77제곱미터면은 나누기 6.6을 하면 30.77 나누기 6.6을 하면은 원래는 4.6이 나오기 때문에 4인실 기준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런데 창문의 면적이 3.1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요 부분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12 곱하기 7을 한다. 거기다가 침실 면적 나누기 6.6을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면적은 4인실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3인실 기준으로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도면에서도 창문 면적이 지금 3.4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바닥 면적은 26.76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26.76제곱미터 나누기 6.6을 하면은 4.05이기 때문에 4인실 기준을 충족을 했죠. 1차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창문 면적을 보니까 이쪽도 3.4, 이쪽도 5.1이에요. 그러면은 합쳐서 8.5입니다. 8.5 곱하기 7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59.5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넘어버리죠. 그래서 4인실 기준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 이 내용이 반드시 도면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노인복지법에서 왜 이제 창문 면적을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으로 하라라고 한 것은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침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햇볕이 잘 드는 그런 침실이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 면적에 대해서 그 기준을, 최소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제작을 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도면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시는 게 좋겠고, 그 내용으로 제작된 도면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마지막 내용인데요. 침실의 넓이는 반드시 내경으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전체 도면이 있어요. 전체 도면이 있는데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시가 됩니다. 이 면적은 어떻게 됩니다라고 제곱미터로 나오겠죠. 자, 그런데 침실의 면적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는 침실의 면적은 노인복지법에 따로 나와 있진 않죠. 그런데 이 면적 자체를 내경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내경으로. 내경이 뭐냐? 이 벽체가 있죠. 요 벽체가 있는데 요 벽체에 중심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중심부 바깥으로는 외경이고 안쪽으로는 내경입니다. 그래서 이 침실의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반드시 내경으로 하게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요 내경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고, 도면을 제작이 되었는데 그 도면상에 이 넓이가 내경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꼭 검토를 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내경이라는 것은 이 벽체에 지금 중심부가 있는데 요 중심부의 바깥쪽은 외경, 안쪽은 내경이다. 그래서 안쪽으로 봐야 한다. 즉, 요 테두리, 안 테두리로 벽체로 넓이를 계산을 해야 한다 해서 요 넓이가 제시가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먼저는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기능 공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원에 대한 부분, 또 각 침실의 용도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도면에서도 동일한 명칭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그 용도에 따라서 기능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해야 되겠다. 동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보호자가 방문을 했을 때, 또는
종사자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을 보는 모니터링하는 시야라든지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침실에서 또는 종사자들이 어떻게 이용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되겠다. 동선을 고려해야 되겠다. 검토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지 여부를 또 검토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각 창문 면적과 그리고 침실의 면적을 도면에 나타내고 적정성을 검토해야 되겠다. 침실의 면적에 대해서는 내경으로 산정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노인복지시설을 창업하실 때에 도면을 받으신다면,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도면을 제작하실 때에 요 내용들을 반드시 검토하시기를 안내를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교육을 마치기로 하고 다음 교육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